아이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아이들이 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해지에디오 쓰기 영어 윤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살만 칸이 쓴 나는 AI와 공부한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육의 종말을 보하는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김수영 작가님의 실리콘밸리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한다 에서 소개시켜드린 일론 머스크가 세운 학교 아스트라노바와 그 결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학생 수준별 1:1 학습법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어요.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이미 오래전에 실행한 수십 건의 연구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하고 학생 모두가 특정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도록 할 때, 다시 말해 낙제생이 없도록 하는 교육 방식을 실현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재 상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30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된 실제 교실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완전 학습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살만 칸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전 세계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비영리 교육재단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입니다. 구글에서 칸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수학과 컴퓨터 공학 교육을 한국어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만 칸은 MIT에서 수학, 전기공학,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20여 년 전에 사촌 동생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수십억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영상을 빌 게이츠가 아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살만 칸은 사업 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거액의 후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외국 교육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외국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모두 돈이 들어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받으려면 무조건 돈이 들어요. 실례로 우리나라 고전 문학 소설을 읽으려면 책을 사서 보던지 우리나라 고전 문학 소설을 어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외국 고전 소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꼭 중요한 메인이 되는 교육 내용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영어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물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시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이 단지 앞에 있는 내신 시험이나 수능이 아니라 공부의 습관을 잡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습관을 잡아가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잡기 위한 그 과정이 공부라든지 그렇게 조금 넓은 시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부모님들부터 짧은 시야를 가지시고 코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아이 공부를 시키시면 아이들도 짧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끝끝내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또 재밌기 때문에 저는 평생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공부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운다는 재미가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알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2022년 여름에 그로프먼과 샘 올트먼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인간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각각 대표와 CEO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향후 잠재적 협력 관계를 위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점은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기 4개월 전이자 그들이 함께 논의하길 원했던 최종 결과물인 GPT-4를 공개하기 7개월 전이었다. 1948년에 미국의 수학자 클로드 셰넌은 인터넷도 등장하기 한참 전 디지털 컴퓨터가 막 등장하려던 시점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단어가 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단어를 예측해내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냈고 챗 GPT는 바로 이 셰넌의 연구를 통해서 결국 개발될 수 있었다고 해요. 시대를 앞서보고 멀리 보는 능력은 단지 나
나 자신에게만 이점이 있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비한을 가지고 미리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눈앞에 어느 정도 그려진다고 하면 지금 그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의 방향성이라던가 초점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부모님들께 그런 해안을 드리고자 하는 책들이 많으니까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레그 브로크먼이랑 샘 올트먼이 오픈 AI를 공개하기도 전에 미리 살만 칸에게 연락을 했던 거는 교육 분야에서 챗 GPT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전문가시니까 이분과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개가 됐는데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살만 칸에게 그들이 연락한 것은 그해 7월이었죠.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자, 연구원으로 구성된 칸 아카데미 팀 30명이 GPT-4를 실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오픈도 해줬고 연구진들은 챗 GPT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졌어요. AI가 학생과 토론할 수 있다면,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면, 학생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학생에게 퀴즈를 내거나 복습을 유도할 수 있다면. 불과 3년 전인데 2022년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선진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불과 지금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와 있어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챗GPT가 처음 발표되자마자 그해 11월에 학원 컴퓨터에 모두 챗GPT를 깔고 오는 아이마다 챗GPT랑 대화를 하게 자기가 쓴 영어를 챗GPT랑 소통을 해보도록 한번 시켜봤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세대랑은 다르게 이 아이들은 기계에 반감이 없구나. 그리고 기계랑 굉장히 빨리 친숙해졌고 그때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문장을 GPT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대화까지는 힘들 수도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가 쓴 문장을 GPT가 뭐라고 받아 적는지 한번 읽어봐. 그렇게 했을 때 발음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문장을 GPT가 다르게 받아 적는 거예요. 다른 스펠링으로 받아 적거나 다른 단어로 받아 적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마치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금방 친숙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좀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앞서가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영수를 떠나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누군가는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기 편한 것만 가르치다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근 10년 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느새 한류가 끝나 있는 걸 보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외국 교육서를 읽을 때마다 왜 이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혼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교육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이 나라의 기성세대라면 저는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조금 선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계속해서 40-50년 전에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귀찮다는 이유로 고수를 하다가 우리나라 아이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아이들이 되면 어떡하죠? 세상은 이제야 거대 언어 모델의 가능성과 교육을 위한 잠재력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창조성과 함께 용기가 필요하다. 무모한 용기와는 다르게 나는 이것을 교육받은 용기, educated bravery라고 부른다. 교육받은 용기란 갑작스러운 기술 발전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기술이 가져올 도전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서 얻게 되는 용기를 말한다. 이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 지금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기술이 가하는 위협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망설임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부터 아이들이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자격증을 따는 방법, 졸업생이 사회로 나가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학습과 업무와 목적의식에 관한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폭넓은 영향력의 전환점 말이다.
교육이라는 게 신념대로 진행하는 것도 신념대로 교육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렸던 댓글이 뭐였냐면 아니 대체 누가 영어 교육을 쓰기부터 해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미 저희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씩 배워서 늘고 있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전국의 햇제에듀 수강생들은 매일매일 다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없는 거라고 취급하는 거는 아까 말한 교육받은 용기와 맞물려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익숙치 않은 교육법을 제시하는 저도 저지만 어쩌면 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법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아이들을 이 교육 방법으로 지도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어머님들도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모두가 자신에게 익숙한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는 비단 나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쓰기로 하는 영어 교육을 줄창 말하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배운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늘리고 쉽게 교육을 받고 영어 실력이 얼마나 빨리 향상되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좋은 방법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신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저명한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양질의 맞춤형 강의와 1대1 개인 교습을 통해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원인 블룸은 전통적인 학습법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과 유능한 개인 교사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능한 개인 교사란 정확하게 어떤 교사를 뜻하는 걸까? 바로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학생이 학습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뚜렷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평가를 실시하면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 부분이 제 심금을 울리네요. 바로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학생이 학습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뚜렷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평가를 실시하면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교사. 저희 학원 아이들이 들으면 특강의 공포가 떠올라서 치를 떨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업을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교육 방식은 제가 고등을 지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느려도 되고 그리고 자기 속도에 맞춰도 되나 교육받은 내용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학습을 했는지 될 때까지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교육하는 방식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는 햇지에듀 사이트의 학생들이나 저희 학원 아이들이나 모두 1대1로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1대1 확인 학습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갈 필요가 없는 게 가끔 어떤 친구들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습득 속도가 빨라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가끔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느린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도 느린 아이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아이가 가지는 느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느린 기간이 어떤 아이는 1년 정도가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한 2년 정도가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100% 공통점은 뭐냐면 그 느린 기간만 지나고 나면 모두가 급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느린 기간을 반드시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 느린 기간을 보채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이 그 아이가 진짜 공부하게 될 시간을 믿고 응원해 주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없이 다정하고 착한 선생님이라 그래 괜찮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교육 받아본 친구들도 알고 저희 학원 친구들은 알지만 저는 오히려 엄격한 선생님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엄격한 기준은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것 그 경계에 있어요. 안 할 때는 엄한 선생님이 되지만 못하는 아이한테 시간을 보채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못하는 기간은 반드시 모든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몰릭은 AI 기술을 금지하기보다 학생들이 그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부정행위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집착하다가는 이 아이가 장문 교육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수마다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그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질문은 무언가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장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다. 몰릭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더 좋은 글을 쓰도록 격려한다. 그가 보기에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이전보다 뚜렷하게 발전했다. 제 강의실에는 똑똑하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하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혹은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로부터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작문 실력을 높여주고 높아진 실력은 다시 학생들에게 대한 몰릭의 기대를 높여준다. 또한 무엇이 좋은 글쓰기인지에 대한 몰릭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이제 완벽하지 않은 작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소리바다라는 음원 사이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건 마치 카카오톡의 프리뷰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문자를 공짜로 보낸다고? 하지만 소리바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모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음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모두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서 소리바다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토론을 진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됐었어요. 소리바다를 허용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정말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고서도 세상이 정말 떠들썩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독 논문 표절 가지고 뉴스 기사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은 토론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준을 바꾸는 거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느려요. 내가 아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리어답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 왜 그런 기준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공중전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기기의 변화들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세상을 대비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혁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위에 올라타서 즐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빠져 죽을 것만 걱정하는 재미없는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술 발전을 활용해 창작물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19세기에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아마도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부정행위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새로운 예술 장르로 진화했다. 또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손으로 직접 그렸지만 이제는 컴퓨터 작업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일반적인 컴퓨터 영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첨단 기술로 각광받았던 특수 효과를 쉽게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까지도 영화를 제작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값비싼 장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그러나 이제는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품질 좋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창조적 접근이 크게 확장되었다. 핵심은 모든 세대가 더욱 우수한 창조적 도구를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도구가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창조성을 극대화했다. AI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AI가 어디까지 내 일자리를 앗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고요. 물론 논의와 토론이 긴 시간 이어질 문제이고 그래야 마땅한 문제이지만 그 시간을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살만 칸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관리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두 가지 직종이었다. 우리도 학생들에게 미래 세상에 동참하고 싶다면 그 분야로 뛰어들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프로그래밍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제 생성형 AI가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바로 그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공생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는 또 하나의 당혹스러운 역설을 언급했다. 이는 어떤 기술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한 도구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정말로 그 기술을 배워야 할지 의문을 품게 된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굳이 AI가 더 잘하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워야 할까? 작가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노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답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댓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만칸의 나는 AI와 공부한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책이에요. 올해 초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이번에 유튜브 리뷰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읽게 됐어요. 첫 번째랑 읽을 때랑은 다르게 두 번째 읽으니까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미있었던 내용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더 흥미롭고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기계랑 공부하는 거에 그닥 큰 반감이 없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야를 넓혀주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책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